네, 방금 소개받은 G스케일러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수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30분간 공유해드릴 내용은 뭐 이렇게 영어로 장황하게 써놨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쪽 CTI 쪽에 일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공격 그룹들을 추적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기술적인 변화들을 했고 왜 어트리뷰션이나 이 CTI 쪽이 어려운지 그거에 대한 저의 어떤 푸념과 같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뭐 기술적으로 되게 디테일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담으로 사실 이 내용은 작년에 제가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데프콘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들은 이제 제가 딸리는 영어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정확하게 전달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편하게 한글로 우리나라 언어로 들으시면 되고, 굳이 라스베가스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편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놀랐던 게 아시다시피 데프콘 같은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오펜시브 시큐리티가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오신 분들이 거기 그 데프콘에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이걸 발표를 하러 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요거보다 작은 방이었는데도 꽉 차고 뒤에 서서까지 들으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도 거의 이렇게 막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아서 다른 곳에 이동하는 게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 요즘 관심이 많고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제 소개를 조금만 더 드리면은, 저는 이제 현재 G스케일러의 APT 리서치라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서치 센터가 상당히 큰데 그 중에서 저희는 상당히 작은 규모의 APT 팀만 트래킹하는 그런 팀이고요. 저희 회사는 대부분 다 리모트로 일을 합니다. 풀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좌표가 찍혀 있는 게 저희 팀원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 뭐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에 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작은 팀이지만 거의 뭐 일당백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명이 이제 한 국가를 커버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에 있고 한국어를 할 줄 알다 보니까 이제 북한 관련된 그룹을 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이 다른 타임존에 있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차가 얼마나 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잡힐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매니저와 저와의 시차가 가장 이상적인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9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가 출근을 하면 저는 퇴근을 하고 제가 퇴근을 하면 매니저가 출근을 하고, 이런 아주 이상적인 게 9시간이거든요. 근데 저희 매니저가 다행히도 영국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가장 이상적인 9시간의 시차를 두고 있고, 근데 매니저가 인도 사람인데 최근에 이제 인도에 왔다가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못 돌아가고 인도에 있는 바람에 시차가 9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요즘 조금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피곤해 보이실 겁니다. 아마 좀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한데, 매니저가 자꾸 메신저로 말을 걸어가지고, 예전 같으면 말을 걸어도 내일 할게라고 하면 되거든요. 난 퇴근했으니까. 요즘은 그게 안 먹힙니다. 그래서 살짝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이제 어트리뷰션이라는 거에 대한 겁니다.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은 되게 친숙한 단어겠지만 되게 우리나라에 있는 말로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어트리뷰션을 미디어 같은 데를 보면 이제 귀속이라고 번역 직역을 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저도 그런 단어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요는 그 어트리뷰션은 결국에는 그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그런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그 배후에 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뭐 과거에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테크닉을 주로 쓰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들을 어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CTI에서 그럼 어트리뷰션이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들은 아직도 되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필요 없다라는 쪽에 있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최근에도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제가 봤던 포스팅 중에 하나가, 이게 왜 필요하냐 어트리뷰션이, 그 배후에 있는지 누가 알아서 니네가 뭐 할 건데 그냥 막으면 되지 않냐,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면 되지 않냐라고
포스팅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뒤에 있는 사람을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라는 주장을 하는 그룹들이 하나 있고, 또 한 그룹은 어트리뷰션을 굳이 자세하게 할 필요 있냐, 그냥 퉁쳐서 북한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분야에 있고 어쨌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트리뷰션이 필요 없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그 배후에 있는 누군가를 밝혀내는 게, 그리고 기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그래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누가 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미사일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듯이 어트리뷰션이 전부는 아닙니다. CTI에서 정말 작은 부분인데, 미디어나 이런 쪽에서 뭐 데일리 시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디어 같은 곳에서 너무 어트리뷰션에만 집중을 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얘기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트리뷰션은 반드시 기술적인 파트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도 이 어트리뷰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리고 어트리뷰션이라는 게 CTI를 다 하고 나서, 분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해에 어트리뷰션, 야 이거 북한이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결론이 많이 나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기존의 어떤 그룹이랑 연관이 있는지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뭐 그들도 자기들의 배후를 속이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심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IP 기반의 어트리뷰션을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IP를 할당을 받았다가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넘어가게 되고 다른 곳에 할당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VPN 같은 툴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많은 연도 동안에 이 북한 관련된 그룹들을 추적을 하면서 어트리뷰션 쪽에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를 많이 느꼈고, 그 네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왜 쉽지 않고 어떤 부분들이 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 APT 그룹들을 추적하다 보면은 제가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뭐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근데 기술적인 변화를 보다 보면 팀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얘들이 이런 걸 쓰지 않았는데 이쪽 그룹에서 쓰던 특징을 얘네들이 쓰기 시작했네, 이런 팀의 변화들이 조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어떤 팀에 속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팀이 잘 됐을 경우에는 팀원을 더 충원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 팀이 좀 잘하는 것 같다, 이 팀의 역할이 중요하다 싶으면 분리해서 다른 팀 두 개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다른 팀에서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런 변화, 기술적인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북한 그룹 내의 변화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영어로 막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익스펜션입니다. 확장됐다는 얘기죠. 그룹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라자로스 그룹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라자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사용이 됐던 게 국내에는 그 전에도 많이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미국 같이 이제 이런 CTI 쪽을 주도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본토가 공격당하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격이 되면 그때 많이 이제 신경 쓰기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게 2014년에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보안 회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라자루스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추적이 되다가 2017년에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한 번에 발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해서 이 그룹들이 추적이 되고 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기술적인 어떤 자리에서 기술적이지 않은 자료를 갖고 발표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 자료를 예전에 준비하다가 좀 이들의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국방부에서 매년 국방 백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안에 언젠가부터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숫자를 항상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AI를 이용해서 수집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의 자료에서는 한 2,800명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8년에 갑자기 한 6,800명이었는지 뭐 이 정도로 뛰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24년 국방백서에서는 한 8,000 초반대, 8,30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럼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제가 기사들을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북한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근데 그 정책의 이름이 병진이었습니다. 발음이 중요한데 병진입니다. 병진이라는 외교 정책을 발표했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의 자력갱생, 경제적인 자립과 그다음에 무기 체계를 같이 우리가 발전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나서 사이버 공격의 어떤 이런 수치들이 그때 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이 라자러스 그때는 제가 지금 회사에 있지 않고 이제 카스퍼스키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이 라자러스 그룹을 추적을 하면서 가장 바빴던 한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라자러스라는 그룹만 추적하는 건 아닌데 북한에 있는 그룹들을 다 하다가 이 그룹 하나 때문에 다른 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2018년이 바빴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 2월 정도에 동유럽 쪽에 있는 방위산업체가 하나 공격이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됐던 악성 코드가 기존의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공격했던 악성 코드랑은 많이 변화가 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내부명으로 이제 스레디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트래킹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2018년 6월에 처음으로 맥 OS를 타겟으로 했던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때 맥 OS를 타겟으로 했던 악성 코드랑 동시에 윈도우를 타겟으로 했던 악성 코드가 라자러스랑 연관성이 있어서 그걸 별도로 이제 애플주스라는 클러스터로 명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아마 국내 케이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월 정도에 이제 북코드라는 클러스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클러스터라는 거는 기존의 라자러스 그룹이 사용했던 툴들이랑 연관이 있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서브 클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 10월에 또 데스노트라는 게 가상화폐 쪽을 공격했던 그런 악성 코드들이 막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개가 라자러스 그룹의 툴들과 오버랩은 있었지만 완전 동일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악성 코드 하나뿐만 아니라 사용됐던 어떤 감염 이후의 동작들, 사용된 인프라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이거는 좀 약간의 차이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네 개를 분류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다행히도 저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스틱이라는 스레드 인텔리전스 팀에서 라자러스 그룹을 4개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MS에서는 이 슬릿이라는 그룹명을 쓰고 있거든요. 북한 관련된 것들을. 근데 이 다이아몬드, 문스톤, 시트린 제이드라고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정말 운 좋게도 제가 분류했던 4개 클러스터랑 정확히 매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데스노트, 문스톤은 스랜디드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됐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도 이 라자러스 그룹이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별도의 4개로 분류를 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구나. 이들이 처음에 시작에 어느 정도의 오버랩들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지나면서 별도의 그룹 같이 하나가 4개가 된 것 같은 형태로 등장이 됐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비슷한 툴을 처음에 사용했지만 현재는 많이 다른 방식들을 쓰지만 예를 들어서 이 4개의 그룹이 같은 타겟을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슬릿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방위 산업체 관련된 것들을 공격을 하고 있고 이제 문스톤 슬릿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IT 워커 아시죠? 그런 비슷한 테크닉들을 요즘에 쓰고 있고 시트린 제이드 슬릿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얼마 전에도 또 비트코인 관련된 산업군이 한 곳에 해킹이 돼서 235밀리언이 또 해킹이 됐는데 그런 것들의 배후에 있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은 비슷했지만 별도의 4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킴스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언론에서도 얘기가 되고 국내 메인 뉴스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뭐 저희 와이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해킹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쟤네 킴스키 아니야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진 그룹인데 예전에는 2013년도에 이제 카스퍼스키가 발표했을 때는 하나의 그룹이었습니다. 킴스키. 그리고 그들이 쓰는 악성 코드 자체도 몇 개 안 되고 간단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몇 개로 쭉 나열만 해봤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몇 개 더 있는데 이 중에서 변화된 것들도 있고 지금 이게 이제 1년 좀 안 된 자료지만 거의 안 쓰는 클러스터들도 있고 이제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도 보시면은 지금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던 것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베이비 샤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관련된 랭귀지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파워쉘, 뭐 VB 스크립트,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최근에는 뭐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주로 목표하는 타겟은 개인들을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모니터링해서 민감한 정보들을 훔쳐가거나 또 북한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 그다음에 인권 운동가들, 뭐 북한에서 탈북자들 이런 분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클러스터가 저 베이비 샤크고요. 애플시드 같은 경우나 이제 HTTP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샤크와는 다르게 기업을 주로 타겟을 합니다. 일반적인 APT 공격처럼 공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전달하고 그 후에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커맨드나 툴들을 선치를 해서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형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타겟이 완전 틀리죠. HTTP 스파이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밀리언 OK 뭐 이런 피싱 킷들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어느 다른 클러스터와 약간의 연관성은 있지만 공격 대상 자체는 개인들의 어떤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봤을 때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테크닉이나 너무나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얘들을 이제는 하나의 그룹으로 봐야 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부 회사에서는 이제 나눠서 별도의 그룹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그 위협 인텔리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성과가 발생하면 기업에서도 그 팀을 확장시키지 않습니까? 공격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자기네들의 사이버 어떤 그룹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많이 이제는 성과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규모나 공격의 활성화 정도가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적했을 때 이 그룹핑을 필요한 이유가 그들이 사용하는 테크닉이 너무나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방어 방안들을 제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전체 공격 과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대한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컬래버레이션인데요. 같이 뭔가 움직였다는 얘기겠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케이스였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확인을 했던 케이스였는데 2023년 말쯤에 국내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회사 한 곳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보안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업데이트 절차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서버에 가서 파일 리스트의 해시를 다 비교한 다음에 현재 내가 가고 있는 해시랑 비교했을 때 변화된 파일들만 받아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가상화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엉뚱하게도 엉뚱한 쪽으로 가서 업데이트를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격자는 똑같이 구성을 해놓고 파일 하나의 모듈의 해시만 변경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이 보안 소프트웨어가 그 악성 코드를 실행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악의적인 설치 파일을 가져와서 실행을 시켰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두리안이라고 불렀던 그런 고 랭귀지 기반의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 옆에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감염된 호스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였고 뭐 디렉토리를 만들거나 파일을 올리거나 명령을 실행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공격자가 여기서 공격이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제 툴들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툴을 설치하는 이유는 만약에 안티바이러스가 이 악성 코드를 지워버리면 공격자는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2차 접근할 수 있는 툴들을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헤이즐로드라는 프록시 툴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포트의 트래픽을 원격에 있는 호스트로 포워딩하는 기능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지락을 설치했습니다. 내부 IP망에 있는 호스트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툴이죠. 알려진 툴이고 이제 공개된 정상적인 툴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계정을 설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데스크탑에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크롬 데스크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처음에 설치됐던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제가 분석했을 때 안철수 연구소에서도 안랩에서도 이 악성 코드는 안다리엘 그룹이 배후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경우였고, 저 프록시 툴로 사용된 헤이즐로드 같은 경우에는 시스코의 탈로스 그룹이 안다리엘 그룹 관련된 사건을 분석하다가 안다리엘 그룹이 이 툴을 썼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안다리엘 그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았고, 이 두리안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설치된 툴들을 봤을 때는 또 다 기가 막히게 김스키 그룹이랑 일치되는 툴들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애플시드라는 악성 코드를 김스키 그룹이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된 계정명이나 패스워드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다 김스키 그룹이 썼던 방식들이었고, 이 두 개를 나눠봤을 때 뭔가 처음에 접근을 했던 거는 안다리엘 그룹이, 또 안다리엘 그룹이 국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다리엘 그룹이 들어가서 뭔가의 거점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김스키 그룹이 활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제가 만약에 저 두리안이라는 악성 코드까지만 분석하고 접었다면 안다리엘로 결론 나고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행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김스키 그룹과의 어떤 오버랩들이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이 북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특정 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이 그룹이 더 많이 버냐,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두 개의 그룹이 동시에 하나의 빅팀을 갖고 활동을 한 것 같고, 두 그룹의 목적이 같다면, 예를 들어 뭐 국내 한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렇게 목적이 같다면 어느 정도 둘이 같이 코어를 하는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트리뷰션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한 포인트, 한 악성 코드만 놓고 제가 결론을 냈다면 그냥 특정 그룹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안다리엘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끝났을 텐데, 실제로 전체 플로우를 다 분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두 개의 그룹이 같이 활동한 걸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같이 움직이는 활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분석하기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리셔플링인데 뭔가 섞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 개 팀이 사용하던 도구를 다른 팀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추적을 한 게 이제 2023년 4월 정도부터, 아니죠, 8월 정도부터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샘플 하나가 확인이 돼서 파일명 자체가 어떤, 저는 이제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파일명으로 돼 있었는데 뒤에 확장자가 이제 PIF였고, 악성 코드가 주로 많이 쓰는 확장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디코이 문서나 이 파일명이 갖고 있는 것들을 구글로 찾아봤을 때 어떤 뭐 CCTV 관련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방산업체 관련된 것들을 공격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행했을 때 페블대시라는 전형적인 악성 코드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야라룰에 딱 탐지가 되는 페블대시라는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됐었고, 뭐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뭐 암호화된 거를 복호화해서 그런 것들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페블대시라는 악성 코드는 그 미국에 있는 CISA가 시사가 예전에 이 페블대시는 라자루스 그룹이 쓰는 거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발견했을 때 이 배후에 라자루스 그룹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C2의 내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약간의 의아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자루스 그룹과의 커넥션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블대시는 확실히 CISA라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라자루스 그룹이 배후에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타겟이 방산업체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자러스 그룹이 예전부터 방산업체를 많이 노렸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반면에 이제 C2 도메인이 이때 당시에 사용된 도메인을 보면 이제 p-e.kr 뭐 이런 도메인을 썼습니다. 국내에 내 도메인인가 뭐 그쪽 개인이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메인 등록을 예전에 라자러스 그룹이 썼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쓴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주로 이제 김스키 그룹이 많이 썼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썼을까라고 의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때 생성된 페블대시 악성 코드 자체에 암호화된 것 같은 스트링이 하나 있었는데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에 사용돼서 얘를 복호화하고 이런 기능은 없었는데, 이 암호화된 스트링을 가지고 룰을 만들어서 스캔을 해봤을 때 예전에 김스키 그룹이 썼던 그런 악성 코드에서 그 스트링이 동일하게 발견이 돼서 라자러스 그룹인지 아니면 김스키 그룹인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2023년에 결론을 내지는 않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동일한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생성 바이러스 토탈에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독일 쪽을 계속 타겟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쪽에 어떤 방산 관련된 어떤 포지션이 오픈됐다 뭐 이런 디코이 문서를 많이 썼었고요. 그 다음에 독일 쪽에 건강보험 관련된 디코이 문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갖고 이제 독일 뭐 기관에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냥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5년에는 또 갑자기 독일에서 국내로 이 방향을 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제 한국을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2026년도 업데이트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거는 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타겟에 어떤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어떤 관계를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들, 그다음에 어떤 견적서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2025년 공격을 하다가 최근까지 발견됐던 것들을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의 스크린샷, 그다음에 뭐 이메일의 스크린샷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과 그 타겟의 서비스를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사용되는 악성 코드가 이제 HTTP 스파이라는 악성 코드랑 페블대시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다가 저희들 이제 이 CTI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자의 실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CNC 서버 중에 하나가 오픈이 돼 있었습니다. 공격자가 보통은 이런 실수를 안 했던 그룹이었는데 실수를 해갖고 오픈이 돼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것 이제 스크립트는 받아볼 수는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클릭하다 보니까 그 스피어 피싱의 어떤 프레임들이나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하나에서는 이 정말 한 400개의 리스트를 대상으로 메일을 전달한 그런 리스트들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일일이 400개를 이메일 주소를 추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즘 다 쓰시겠지만 이제 AI를 썼겠죠. 당연히 AI를 써서 이메일 주소를 이 링크 안에서 추출을 해서 이게 누구의 이메일 주소인지를 서치를 해봤을 때 기업에 있는 어떤 이메일 주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네이버 이메일들이었고 개인들이었는데 보통은 가상화폐에 이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공격 방식이나 그 다음에 드롭된 악성 코드 첫 단계에서 발견했던 페블대시 같은 경우에는 라자러스 그룹이 예전부터 썼던 거였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해서 그 전달한 자바스크립트나 생성된 HTTP 스파이의 악성 코드의 특징, 그다음에 C2 서버의 특징들을 봤을 때는 완벽히 김스키 그룹이랑 더 연관성이 크게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의 추정은 라자러스 그룹이 쓰던 악성 코드가 김스키 그룹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라자러스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어떤 개발자가 김스키 그룹과 이제는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툴을 리소스를 이제 다시 재할당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특징들은 아닙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거의 뭐 결론을 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거든요. 아직도 확실하지 100%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그룹이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24년 계엄을 겪었죠. 이제 제가 뭐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났을 때 대부분의 우리 보안업체에 계신 분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제 3일 후에 그런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은 없었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그룹이 또 썼겠지, 뭐 공격 방식, 감염 방식, 악성 코드는 동일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제가 속한 어떤 기관에 있는 분이 초동 분석 리포트를 공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혀 못 봤던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분석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그때까지는 공격자가 사용한 GitHub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받아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공격자가 전달한 악성 코드 사용자가 실행했을 때 GitHub에서 이제 저런 구글 업데이트.zip을 받아오고 사이드 로딩을 통해 갖고 또 악성 코드를 받아오고 또 악성 코드를 실행해 갖고 마지막에는 어떤 도넛 쉘코드 로더를 이용해서 메모리상에서 쿼사를렛이라는 알려진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는 형태로 동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런 인펙션 체인을 제가 트래킹했을 때 물론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했던 포인트가 그 다운로드를 썼을 때 사용했던 악성 코드가 토러스 스틸러라는 알려진 악성 코드였거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2020년에 제가 지금 있는 G스케일러에서 발표를 했던 악성 코드입니다. 근데 그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기능만을 이용해서 사용이 됐었고 이 악성 코드 같은 경우는 안티바이러스에서 이미 거의 다 탐지가 되는 악성 코드였는데 굳이 왜 이거를 써서 이거 다운로드를 했을까라고 의심이 됐었고, 그리고 알려진 툴들을 썼었습니다. 도널로더, 쿼사르렛 같은 것만 썼었고, 그래서 제가 어트리뷰션을 위해서 뽑을 수 있는 포인트는 몇 개밖에 없었는데 일단 워크라는 패스를 뭐 썼었고, 그다음에 한글 리소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많이 쓰는 반디집을 또 사용을 했었고, 타임존들을 다 모아갖고 분석을 해봤을 때 GMT 8이나 9 타임존에서 일을 하는 애들인 것 같다라고까지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배후의 공격 그룹들이 새로운 그룹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떤 편견 중에 하나가 알려진 공격을 모두 다 이런 새로운 공격들을 알려진 그룹에 때려 맞추려는 그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후에 누군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기존에 알려진 것들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찾지 못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공격 그룹들도 계속 변화를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확장을 하기도 하고 툴을 다른 그룹에 리소스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룹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만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게 되겠죠. 그래서 어트리뷰션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 풀 컨텍스트를 알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 풀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저같이 이제 민간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알기는 상당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제 기관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업체분들이랑과 이제 어떤 일을 같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업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속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막 전달하다 보니까 아마 좀 부족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그냥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로 아니면 트위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